순영아, 이혼하자.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잖아.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분이 그 아줌마예요? 생각보다 별건 없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이었거든요. 5년을 매일 기저귀를 갈고 밤마다 등을 닦아드렸어요. 위자료로 받은 건 제주도에 돼지 한 마리 없는 빈 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빈 축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 이야기는 3년 전 그 장례식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저를 못 알아보신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5년 전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더니 이러셨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와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5에 시집와서 28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못 알아보셨거든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세상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가끔이었어요. 열쇠를 냉장고에 넣으시거나 같은 말씀을 3번, 4번 반복하시거나 그러다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려 하고 가스불을 켜놓고 잊으시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되셨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병원에 한번 같이 가봐야 할 것 같아. 돌아온 대답은 한마디였어요. 나 요즘 현장이 바빠서 못 가. 내가 좀 알아서 해줘. 알아서 해줘. 그 말이 5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시어머니 기저귀를 확인하고 젖은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죽을 끓여서 한 숟갈씩 떠드렸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드려야 했어요. 밤에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처음에 가끔 오셨어요. 순영이가 고생이 많다 하면서 과일 하나 놓고 가셨죠. 그런데 1달, 2달, 반년이 지나니까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아예 안 오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추다가 2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석 달에 한 번. 올 때마다 현관에서 신발도 안 벗고 시어머니 방문만 열어보고는 좀 어때? 한마디 하고 돌아갔어요. 어때냐고요? 매일 갔다고요. 매일 새벽에 기저귀 갈고 등 닦고 약 챙겨드리고 산책시켜드리고 밤에 깨시면 달래드리는 거. 매일이 똑같다고요. 그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해봐야 돌아오는 건 한숨뿐이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 곁을 떠날 수는 없었어요. 치매가 깊어질수록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습니다.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시면서 저한테는 손을 내미셨어요. 이름은 기억 못하셔도 이 손이 자기를 돌봐주는 손이라는 건 아셨던 것 같아요. 가끔 맑아지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안개가 잠깐 걷히듯 시어머니의 눈이 또렷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날이면 시어머니는 꼭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주 이야기요. 우리 고향에 바다가 보여. 돌담 너머에 감귤밭이 있고 어린 시절 제주에서 뛰어놀던 기억을 말씀하셨어요. 눈이 반짝이셨습니다. 치매에 갇힌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게 제주 고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맑으셨어요.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이름까지 부르셨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순영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시더니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셨습니다. 순영아, 제주에 우리 친정 축사 있잖아. 네, 거기에 토종 흑돼지를 키워야 해. 그게 진짜 백이여.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친정이 제주라는 건 알았지만 축사가 있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어머니, 무슨 축사요? 약속해. 약속? 시어머니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치매 속에서 올라온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눈이 멍해지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씀이 치매가 아니었다는 걸. 시어머니가 마지막 맑은 순간에 저한테 남기신 유언이었다는 걸. 일주일 뒤 새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살짝 쥐셨어요. 정말 살짝, 바람처럼 가볍게, 그리고 숨이 멈추셨습니다. 새벽 3시, 창밖은 캄캄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 목이 메어 소리도 못 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6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 장례식장 알아볼게.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에서 혼자 울었어요. 5년을 매일 곁에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저 혼자였습니다. 장례식장 이틀째였습니다. 조문객이 뜸했어요. 시어머니가 오래 아프셨으니까 연락이 끊긴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영정사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에 빨간 립스틱, 장례식장에 어울리지 않는 향수 냄새가 퍼졌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조문객 2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한 표정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끝내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순영아, 이혼하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잖아. 깔끔하게 정리하자.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 사진. 그 사진 앞에서 이 사람이 지금 이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 마음에 안 드는 걸 본 것 같은 그런 눈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아줌마예요? 생각보다 별것 없네. 숨이 멎었어요. 5년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고 욕창을 닦고 약을 챙기고 밤마다 등을 닦아드린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눈에는 별것 없는 아줌마였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았어요. 5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안 와도 친척들이 안 와도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아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의 끝이 이거였어요.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내연녀의 팔짱을 끼고 들어온 남편의 이혼 통보,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별것 없다고 한 그 여자의 눈.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 아프면 울지도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장례식이 끝나고 열흘 뒤였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번쩍거리는 유리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양복 단추를 풀고 편하게 앉아 있었어요. 옆에 그 여자는 없었지만 남편의 손목에 새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못 보던 시계였어요. 그 여자가 사준 거겠죠. 재산 분할은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저는 글씨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법률 용어가 빼곡한 종이 위에서 숫자 하나만 겨우 읽혔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지 300평, 축사 1동. 이게 뭔데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땅이야. 제주도에 오래된 축사가 하나 있어. 그걸로 위자료 정리하자. 제 쪽 국선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위자료가 너무 적습니다. 5년간 간호한 기여분만 해도. 남편이 변호사 말을 잘랐습니다. 뭐가 적어? 땅이잖아. 제주도 땅이면 됐지. 그리고 저를 보며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거기서 돼지나 키워. 너한테 딱 맞을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어야 떨림을 멈출 수 있었어요. 28년이었습니다. 25에 시집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 키우고 마지막 5년은 치매 시어머니까지 간호했어요. 그 28년의 값이 제주도의 축사 하나라는 거였습니다. 싸울 힘이 없었어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돈도 없었고 재판을 끌어봐야 그 시간을 버틸 여력도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누르는 순간 손끝이 저렸어요. 28년이 빨간 인주 한 방울에 담겨서 종이 위에 찍혔습니다. 법원을 나와서 서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서진아, 엄마 제주도로 가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제주도는 왜요? 그냥 서울에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지. 위자료로 축사를 받았는데. 축사요? 서진이의 목소리에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곧 한심하다는 듯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거기서 뭘 해요? 그냥 팔아요. 팔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하는 게 낫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팔아요라는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왜 그런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생각해 볼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53년을 살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남편 이름이었고 차도 남편 이름이었고 통장에 남은 돈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제주도의 축사 하나. 가보지도 않은, 돼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시어머니 친정 땅.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시어머니 간호하면서 쓰던 수첩, 그리고 시어머니 사진 한 장.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의 전부가 캐리어 하나였어요.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구름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1시간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세상 끝처럼 느껴졌어요. 제주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표선면이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 여기 축사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 안 산 지 한참 됐을 텐데. 네, 거기요. 기사가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제주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돌담, 감귤밭,
풍력 발전기. 시어머니가 맑으실 때 말씀하시던 그 풍경이었어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바닷바람이 훅 불어왔어요.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눈앞에 축사가 있었습니다. 아니, 축사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경첩 하나에 매달려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지붕 절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고람석이 바람에 덜컹덜컹 소리를 냈어요.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서 입구를 덮고 있었고 나무 기둥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철문을 밀었어요. 기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돼지 한 마리 없었습니다. 녹슨 사료통, 깨진 급수기,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 거미줄이 칸막이 사이로 촘촘하게 쳐져 있었고 바닥 틈새로 이끼와 잡초가 올라와 있었어요. 돼지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은 지 오래된 냄새. 먼지와 습기와 녹슨 쇠의 냄새가 났어요. 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5년의 값이라는 거야. 캐리어를 내려놓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녹슨 사료통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제호의 말이 귀에서 울렸어요. 거기서 돼지나 키워. 너한테 딱 맞을 거야. 돼지가 없었습니다. 돼지는커녕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잡초와 거미뿐이었어요. 이걸 보면서 웃으면서 그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욕이었습니다. 위자료가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축사 옆에 작은 관리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 간이 침대 하나, 먼지 쌓인 낡은 책상, 깨진 거울.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녹물이 나오다가 겨우 물이 나왔어요. 전기는 다행히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았는데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그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법원에서도, 비행기에서도 못 울었는데 이 허름한 관리실 침대 위에서 뱀이 터지듯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는데 안 됐어요. 벽이 얇아서 밖에까지 들렸을 거예요. 들을 사람도 없었지만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관리실 창문 너머로 텅 빈 축사가 보였습니다. 석양빛이 무너진 지붕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 입자가 빗줄기 속에서 반짝거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순영아, 제주에 우리 친정 축사 있잖아. 거기에 토종 흑돼지를 키워야 해. 그게 진짜 백이여.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텅 빈 축사를,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을. 치매 속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주분이셨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 축사가 시어머니 친정 땅이었다는 걸, 여기서 시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는 걸, 이 빈 축사에 시어머니의 고향이 담겨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치매가 깊어질수록 시어머니는 서울의 기억은 잊으셨어요. 아들 이름도, 며느리 얼굴도. 하지만 제주만은 잊지 못하셨습니다. 돌담 너머 감귤밭, 바다 냄새, 그리고 토종 흑돼지. 시어머니가 마지막 맑은 순간에 저한테 부탁하신 게 이거였구나. 이 축사에서 토종 흑돼지를 키워달라는 거,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달라는 거. 어머니,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어머니, 여기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빈 축사를 바라봤습니다. 무너진 지붕, 녹슨 철문, 허리까지 자란 잡초.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보다 숨을 깊이 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빈 축사를 저한테 남기신 건 모욕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혼은 모욕으로 던졌겠지만 시어머니에게 이곳은 고향이었고 바람이었고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번 해볼게요. 겨우 한마디였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돼지를 키워본 적도 축산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게 생겼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것 하나만은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간이 침대, 먼지 쌓인 책상, 깨진 거울. 순간 여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다 창문 너머로 무너진 축사 지붕이 보였습니다. 아, 제주도였구나.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차고 맑았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어요. 바다 냄새가 섞인, 풀 냄새가 섞인, 흙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텅 빈 축사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울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한번 해볼게요.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하나도 몰랐어요. 돼지를 키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표선면 축산조합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이 낡았어요. 간판 글씨도 바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 한 분이 선풍기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저 흑돼지를 키우고 싶은데요. 직원이 올려다봤습니다. 흑돼지요? 버크셔 교잡종이면 분양 가능합니다. 요즘 다 그거예요. 아니요, 교잡종 말고요. 토종이요. 제주 토종 흑돼지요.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토종은 거의 없어요.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시중에 제주 흑돼지로 팔리는 것의 대부분이 영국 버크셔종이거나 교잡종이라고요. 순수 제주 토종은 수익성이 낮아서 농가들이 하나둘 포기했고 지금은 개체 수가 급감해서 사라져가는 품종이라고요. 자라는 것도 일반의 1.5배는 느리고 한 배 새끼 수도 적어요. 사료비는 더 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안 됩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도 토종을 키우고 싶어요. 직원이 저를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무셨어요. 미쳤다고 생각하셨겠죠. 조합을 나와서 근처 축산 농가 두 곳을 더 찾아갔습니다. 대답은 다 비슷했어요. 토종, 그거 키워서 뭐하게. 버크셔 교잡이 입에는 빨리 자라. 단가를 아무리 올려봐야 시장에서 안 받아줘요. 흑돼지면 흑돼지지. 누가 토종을 따져요. 빈 축사에서 혼자? 축산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기저귀 갈았지 돼지 한번 만져본 적 없었어요. 다들 만류했습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육지 아줌마가 뭘 안다고 하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뭘 해요? 서울로 180만 원 들고 원룸에서 혼자? 그것보다는 시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을 붙잡는 게 나았습니다. 진짜 백이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축사 주변 잡초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낫을 사서 허리를 굽히고 하루 종일 풀을 잘랐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다음 날은 무너진 칸막이를 정리했어요. 그 다음 날은 녹슨 사료통을 끌어냈습니다. 돼지도 없는 축사를 혼자 치우고 있으니까 우스웠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축사 앞에서 잡초를 베고 있는데 누군가 돌담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할머니였어요.
구부정한 등, 꽃무늬 남방, 고무신, 밀짚 모자 아래로 날카로운 눈이 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제주 사투리가 강했어요. 여기서 흑돼지를 키우려고요. 할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돼지도 없으면서 무슨 축사가 이 꼴인데 육지 것이 뭘 안다고. 맞는 말이었어요. 돼지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축사가 시어머니 친정 땅이에요. 이복순 여사.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계하던 눈이 커졌어요. 밀짚 모자 아래로 보이던 날카로운 눈에 다른 빛이 떠올랐습니다. 복순이? 할머니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복순이라고 했어? 이복순? 네, 시어머니 성함이 이복순이세요. 여기가 시어머니 친정 땅이라고. 복순이네 며느리가 왜 여기 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놀라서 낯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기를 제가 받았어요. 할머니가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귤밭 너머로 바다가 보였어요. 그 애가 갔어? 할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밀짚 모자를 벗으며 한숨을 쉬셨어요. 김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 소꿉친구.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사신 분이었어요. 돌담 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복순이는 어릴 때부터 영리한 애였어. 공부도 잘하고. 근데 서울로 시집가면서 여기를 떠났지. 할머니의 눈이 멀리 바다를 봤습니다. 갈 때 그랬어. 고향에 꼭 돌아오겠다고. 토종 흑돼지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 우리 어릴 때는 집집마다 토종을 키웠거든. 잔칫날이면 온 동네가 그 고기로 잔치를 했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속에서 하셨던 말씀이 여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변했지. 다 빨리 크는 놈들을 키우게 되고 토종은 느리다고 돈 안 된다고 하나둘 없어졌어. 말순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복순이가 보냈구나. 네. 복순이가 니를 여기로 보낸 거야. 저는 할머니 얼굴을 봤어요. 주름 깊은 얼굴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토종 흑돼지를 키워야 한다고. 그게 진짜 백이라고. 그래, 그게 복순이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와. 할머니 집 뒤편이었어요. 작은 우리가 있었습니다. 까만 돼지 2마리가 있었어요. 일반 흑돼지보다 작았습니다. 털이 거칠고 까맣고 주둥이가 짧고 다리가 튼튼했어요.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이게 토종이야. 진짜 제주 토종 흑돼지. 암돼지 2마리. 말순 할머니가 우리 문을 열며 말했어요. 내가 혼자 지키고 있었어. 나도 이제 80이야. 힘에 부쳐서 몇 번이고 포기하려 했는데 이 녀석들을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었어. 할머니의 거친 손이 돼지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복순이가 보냈구나. 이 돼지들 가져가. 복순이 대신 네가 키워. 저는 까만 돼지들을 바라봤어요. 돼지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속에서 잊지 못하셨던 것. 고향의 돌담, 바다 냄새, 그리고 이 돼지들. 사라져가는 것을 누군가 지켜줘야 한다는 것.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진짜 백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돼지 1마리가 제 고무 장화에 코를 비볐어요. 축축하고 따뜻했습니다. 토종 암돼지 2마리를 축사로 옮기는 건 생각보다 큰일이었어요. 건강 체크도 필요하고 축사 소독도 해야 하고
사료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수의사를 불러줬어요. 정석이라고 있어. 이 동네 수의사야. 토종 가축 보존 연구도 하는 양반인데 좀 무뚝뚝해. 말이 없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오후에 트럭 한 대가 축사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렸어요. 검게 탄 피부에 짧은 회색 머리, 건장한 체격, 올리브색 조끼에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어깨에 메고 말없이 축사 안으로 들어왔어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곧장 돼지들에게 갔어요. 무릎을 꿇고 돼지의 눈을 들여다보고 배를 만지고 발굽을 확인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돼지들이 낯선 사람인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살피더니 고개도 안 돌리고 물었어요. 사료 뭘 먹였어요? 아직 잘 몰라서요. 할머니가 주시던 걸 그대로. 바꿔요. 딱 한마디였어요. 토종은 민감해서 아무거나 주면 탈나요. 배합 사료 비율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종이를 찢어서 제 앞에 내밀었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종돈이 필요할 텐데 토종 수컷은 거의 없어요. 연구 쪽에 수소문해 볼게요. 그것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기 감사합니다. 이름이 오정석? 그것도 돌아서면서 한 말이었어요. 트럭에 올라타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인사도 없이 왔다가 인사도 없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두고 간 종이를 펴보니까 사료 배합 비율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아래쪽에 작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급수시설 고장난 것 같은데 내일 와서 볼게요. 제가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급수시설이 고장났다는 걸. 들어오면서 보고 바로 알아챈 거였어요. 며칠 뒤 축사에 가보니까 급수시설이 새로 고쳐져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이거 누가 고친 거예요? 정석이가 왔다 갔나 보지. 말은 안 해도 손은 빠른 양반이야. 말없이 와서 말없이 고쳐놓고 말없이 간 거였어요.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말보다 손이 먼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주에서의 첫 봄이 왔습니다. 토종 흑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축사 청소, 사료 배합, 건강 기록. 말순 할머니가 전통 사육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토종은 풀어놔야 돼. 가둬놓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맛이 변해. 할머니 말대로 돌담 안에서 방목을 시작했어요. 돼지들이 풀밭을 뒤지고 감귤 껍질을 먹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사료에는 제주산 보리와 고구마를 섞었어요. 일반 배합 사료보다 비싸고 손이 많이 갔지만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배합 사료로 키우면 토종 키우는 의미가 없어. 정석 씨는 2주마다 한 번씩 왔어요. 돼지들 건강을 체크하고 예방접종을 놓고 수첩에 기록하고 갔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라곤 체중 늘었네 아니면 이놈 발굽 깎아야 해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돼지한테는 달랐어요. 무릎을 꿇고 돼지 머리를 쓸어주면서 잘 먹었어? 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고 부드러워졌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여름이 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첫 새끼가 태어난 겁니다. 까만 새끼 돼지 5마리. 엄마 돼지 배에 달라붙어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축사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새끼가 태어났어요. 아무도 없는 축사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들으셨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바람이 유난히 따뜻하더라고요. 돼지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지? 밥 많이 먹어. 너희가 잘 자라줘야 나도 살아. 혼자 사니까 말할 상대가 돼지밖에 없었어요. 웃기지만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왔어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보통 돼지는 6개월이면 출하하는데 토종은 10개월에서 1년 반은 키워야 했거든요. 정석 씨 말대로 천천히 자라야 맛이 좋은 놈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출하가 가능해졌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매상에 연락했습니다. 서귀포 축산물 도매시장이었어요. 넓은 사무실에 배가 불룩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제가 가져간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키로당 이 가격이요? 네. 토종이거든요. 일반 흑돼지하고는 품종이 달라요. 사료도 제주산으로만. 아줌마. 남자가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토종이든 뭐든 소비자는 몰라요. 그냥 흑돼지면 되는 거지. 이 가격으로는 못 받아줘요. 시식이라도 한번. 바빠요. 버크셔 가격으로 맞춰주시면 그때 다시 연락하세요. 돌아서는 제 등 뒤로 직원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도매상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유통구조상 프리미엄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토종 인증 자체가 안 먹혀요. 세 번째 도매상은 전화도 안 받았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도 토종 흑돼지의 프리미엄 가격을 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첫 출하분은 전부 냉동 재고로 쌓였습니다. 냉동 창고 임대료가 매달 나갔어요. 사료비는 계속 들었습니다. 새끼들은 자라고 있었고 먹여야 했으니까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180만 원으로 시작했던 돈이 말순 할머니의 도움과 소액 대출로 겨우 버텨왔는데 수입이 제로였습니다. 밤마다 가계부를 썼어요. 사료비, 전기료, 수도료, 냉동고 임대, 의약품. 숫자를 더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서진아, 요즘 좀 힘들어서. 엄마.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 축사 팔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왜 그래요? 말이 목에 걸렸어요. 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선택한 거였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나 지금 바빠. 끊을게. 몸 조심하고. 뚜뚜뚜. 전화를 내려놓고 축사에 가서 돼지들을 봤어요. 까만 눈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어요. 남편 말이 맞았나? 나는 돼지밖에 못 키우는 사람인가? 그 말을 내뱉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돼지밖에 못 키우는 사람. 그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마저도 세상이 안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어요. 제주의 비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옆으로 쳐요. 벽을 때리듯이. 새벽 2시쯤이었어요. 쿵 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축사 지붕이었어요. 보수한 부분이 바람에 뜯겨나가면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잠옷 위에 우비를 걸치고 뛰어나갔어요. 축사 안에 물이 차고 있었습니다. 새끼 돼지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혼자서 돼지들을 안전한 칸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돼지는 제 힘으로 밀 수가 없었어요.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졌어요. 무릎이 콘크리트에 찍혔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났어요. 비를 맞으면서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일어나려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달려왔어요. 말없이 큰 돼지의 엉덩이를 밀어 안전한 칸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 돼지, 그 다음 돼지. 빠르고 정확했어요. 정석 씨였습니다. 물에 젖은 올리브색 조끼, 장화,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회색 머리.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묵묵히 돼지를 옮겼어요. 둘이 말없이 일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새끼 돼지를 품에 안고 옮기고 큰 돼지를 함께 밀었어요. 정석 씨가 사다리를 가져와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폭우 속에서 방수포를 깔고 못을 박고 임시 수리를 했어요. 내려왔을 때 둘 다 물에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축사 처마 밑에 나란히 섰어요. 비가 커튼처럼 쏟아졌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정석 씨가 비에 젖은 얼굴로 먼 곳을 봤어요. 비 온다고 해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향해 걸어갔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폭우 속으로 사라지는 넓은 등,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났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축사에 오셨어요. 무너진 지붕이 새 방수포로 덮여 있는 걸 보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정석이가 왔다 갔구나. 할머니,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가 새는 걸. 할머니가 저를 빤히 보셨어요. 그 양반 비 올 때마다 여기 와. 네가 모를 뿐이지. 숨이 멎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요? 겨울에 눈 왔을 때도 왔어. 네가 자고 있을 때 지붕 확인하고 갔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양반이 이 축사반은 고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사람이 두고 갔던 사료 배합종이 말없이 고쳐져 있던 급수시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칸막이 경처. 다 그 사람이었구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대답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나란히 앉으며 말했어요. 비 그친 뒤 축사 앞이 반짝거렸습니다. 순영아. 네. 좋은 건 원래 늦게 알아봐. 사람도 돼지도. 저는 할머니를 봤어요. 주름 깊은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복순이도 그랬어. 서울에서 아무도 제주 토종 맛을 몰라준다고. 속상하다고 전화할 때마다 울었어. 근데 내가 그랬지. 진짜 백이는 결국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나는 법이라고. 코끝이 찡했어요. 시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아도 진짜 백이를 지키겠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구나. 할머니, 저 안 팔아요. 이 돼지들. 그래야지.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키울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복순이가 듣고 있을 거다. 멀리서 돼지들 소리가 들렸어요. 비갠 하늘에 무지개는 없었지만 가슴 안에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거래처도 없고 아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전화를 받은 건 평범한 오후였어요. 축사에서 돼지들 사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정석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전화를 다 하다니 놀랐습니다. 만난 이후로 전화는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토종 가축 보존 학회에서 셰프 한 명이 연락 왔는데, 셰프요? 서울에서 미슐랭 레스토랑 하는 사람이래요. 제주 토종 식재료를 찾고 있다고. 농장 방문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괜찮다고 했는데 잠깐 정석 씨가 먼저 연락을 내일 옵니다. 끊겼어요. 이 사람은 정말 물어보지도 않고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농장 앞에 렌터카 한 대가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웨이브 있는 긴 머리에 얇은 수염, 하얀 리넨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셰프라기보다는 예술가 같은 인상이었어요. 한도윤 셰프였습니다. 강순영 님이시죠? 한도윤이에요. 멀리서 찾아뵙는데 실례가 안 되었으면 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긴장해서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데요. 작은 농장이에요. 그런데 도윤 씨는 별것 아닌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축사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돼지들이 방목되는 돌담 안풀밭을 살펴보고 사료 배합실에서 제주산 보리와 고구마 비율을 물었어요. 건강 기록부를 들춰보고 방목 시간과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정석 씨가 옆에서 수의학적 데이터를 설명해 줬어요. 토종 순수 혈통 유지 방식, 근친 교배 방지를 위한 종돈 관리, 유전적 다양성 확보 계획. 정석 씨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도윤 씨가 물었어요. 직접 시식할 수 있을까요? 말순 할머니가 숯불을 피워주셨어요. 축사 옆 마당에 돌을 쌓고 제주식 화덕에 참숯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일에 능숙했어요. 복순이 친정에서 잔치 때 항상 이렇게 구웠지 하시며 능숙하게 불 조절을 하셨습니다. 토종 흑돼지 삼겹살이 숯불 위에 올라갔어요.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냄새가 달랐어요. 일반 흑돼지보다 고소하고 뭐라고 할까 풀향이 섞인 것 같은 깊은 향이었습니다. 저도 매번 느꼈지만 손님 앞에서 처음 굽는 거라 긴장됐어요. 도윤 씨가 젓가락으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어요.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맛이 없는 건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건가? 또 거절당하는 건가? 도윤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10년간 찾던 맛입니다. 숨을 쉬지 못했어요. 교잡종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지방의 풍미, 육질의 탄력, 그리고 이 뒷맛에 남는 고소함. 이게 진짜 제주 흑돼지구나. 도윤 씨가 한 점을 더 먹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사라져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를 정면으로 보며 말했어요. 강순영님, 저희 레스토랑에 이 고기를 납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풀려서 돌담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말순 할머니가 놀라서 달려왔고 정석 씨는 먼 곳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으로 알아봐 준 거였어요. 진짜 배기를. 도매상 5곳이 토종이든 뭐든 소비자는 몰라요 했을 때, 아들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 했을 때, 남편이 돼지나 키워 했을 때, 그때마다 부서졌던 것들이 이 한마디에 복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못했어요. 그 뒤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한도윤 셰프의 미슐랭 레스토랑 메뉴에 강순영 농장 제주 토종 흑돼지가 올라갔어요. 서울 청담동의 코스 요리에 제 돼지가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식 잡지에서 취재가 왔어요. 사라져가는 제주 토종 흑돼지를 되살린 여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를 5년 간호한 것, 장례식장에서 이혼 통보를 받은 것, 위자료로 빈 축사를 받은 것,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종 흑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것,
방송이 나간 뒤 전국에서 납품 문의가 쏟아졌어요. 서울, 부산, 대구의 프리미엄 한식당과 고깃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순영 농장 토종 흑돼지를 쓰고 싶습니다. 가격을 물어보는 곳은 없었어요. 제가 부르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반 흑돼지의 3배가 넘었지만 식당들이 기꺼이 지불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종 흑돼지는 느리게 자라요. 한 배 새끼 수도 적습니다. 생산량이 한정적이었어요. 모든 곳에 납품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산량을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토종의 맛을 지키려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빨리 키우면 교잡종이랑 다를 게 없어져요.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그게 진짜 백이요. 진짜 백이를 지키려면 느려야 했습니다. 천천히, 제대로. 결국 납품 대기 리스트가 생겼어요. 6개월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브랜드가 됐어요. 강순영 농장 납품처라는 것 자체가 식당의 격을 올려줬습니다. 메뉴판에 제주 토종 흑돼지 강순영 농장이라고 적힌 걸 본 날, 저는 축사에서 돼지들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해냈어요. 진짜 백이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무렵 정석 씨가 농장 확장 공사를 도와줬습니다. 새 축사 한 동을 짓는 일이었어요. 업자를 부르면 되는 건데 정석 씨가 직접 기초 공사를 했어요. 주말마다 와서 시멘트를 바르고 지붕을 올리고 배수로를 팠습니다. 정석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정석 씨가 시멘트를 고르면서 대답했어요. 저를 안 보고. 토종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또 돼지 핑계였습니다. 며칠 뒤 말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관리실로 데려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순영아, 내가 말하면 안 되는데. 왜요, 할머니? 그 양반이 네 사료비 3달 치를 대신 냈더라.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돈 없어서 사료가게에 외상 달라고 했을 때 있잖아. 그때 사료가게 주인한테 정석이가 미리 돈을 넣어놨더라. 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못 참겠어. 그 양반이 저 혼자 삭히고 있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새벽에 달려온 것. 급수시설을 말없이 고친 것. 칸막이 경첩을 바꾼 것. 폭우 속에서 지붕을 고친 것. 농장 확장 공사를 직접 한 것. 그리고 사료비 3달치까지.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정석 씨를 찾아갔습니다. 수의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올리브색 조끼에 회색 머리. 늘 같은 모습이었어요. 정석 씨,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료비, 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정석 씨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아주 잠깐 뭔가가 그 사람 얼굴에 스쳤습니다. 당황? 아니면 부끄러움. 할머니가 말이 많아.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빈 사무실에 서서 그 사람이 앉아있던 의자를 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토종 흑돼지 혈통 관리 기록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날짜가 빼곡했습니다. 제 농장 돼지들의 체중, 건강 상태, 식이 변화, 번식 기록. 처음 토종 암돼지 2마리를 데려왔던 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페이지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순영 농장 토종 관리 일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 농장을 자기 일처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문을 나서니까
정석 씨가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보고 있었어요. 넓은 등이 보였습니다.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었어요. 돈을 받은 적도 고맙다는 말을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 대신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 곁에 있었다는 걸. 처음부터 계속.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거였어요. 오래된 외로움이 녹는 것 같은, 얼어붙었던 곳에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강순영 농장이라는 이름이 제 것이 된 건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53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집도 남편 이름, 차도 남편 이름, 통장도 남편 이름. 그런데 지금 전국의 식당 메뉴판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주 토종 흑돼지 강순영 농장. 처음 그 메뉴판 사진을 받았을 때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서울 청담동 한 식당이었습니다. 깔끔한 종이 위에 제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고급 한식당 메뉴판에 제 이름이 올라가다니. 납품 대기 리스트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의 프리미엄 식당에서 강순영 농장 납품처라는 걸 자랑스럽게 붙였어요. 제 돼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식당의 격을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직원이 2명 생겼어요. 마을 청년들이었습니다. 축사는 깨끗하게 정비됐고 돌담 안에서 토종 흑돼지들이 건강하게 뛰어다녔어요. 그래도 생산량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더 키우면 더 벌 수 있잖아요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토종은 천천히 키워야 해요. 그래야 진짜 백이 맛이 나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진짜 백이가 아니게 된다는 것. 서진이가 온 건 가을이었어요. 전화도 없이 왔습니다. 농장 앞에 택시가 서더니 아들이 내렸어요. 까만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어요. 서진이가 농장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축사, 돌담 안에서 뛰어다니는 까만 돼지들, 손으로 그린 나무 간판, 직원들이 사료를 나르는 모습. 이걸 엄마가 혼자 한 거예요? 혼자는 아니었어. 도와준 분들이 있었지. 서진이가 고개를 돌려 주변을 봤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리실로 들어갔어요. 차를 내려주려고 찬장을 열었는데 서진이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보고 멈췄습니다. 낡은 노트였어요. 표지가 헤어지고 끝이 말려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에 올 때 짐 속에 넣어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간호일지. 5년 동안 매일 기록한 노트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간호하면서 쓴 거야. 서진이가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 2018년 3월 2일. 어머니 상태 오전에 잠깐 맑으셨다. 제주 이야기를 또 하셨다. 흑돼지 이야기를 반복하셨다. 넘겼습니다. 5월 17일. 어머니 욕창 소독. 재호 씨 전화 안 됨. 괜찮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넘겼습니다. 9월 3일. 어머니가 오늘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다. 순영아 하고 부르셨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아셨다. 기뻐서 축사에 가서 울었다. 넘겼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무도 안 왔다. 재호 씨는 회사 송년회라고 했다. 서진이는 야근이라고 했다. 어머니랑 둘이 텔레비전을 봤다. 어머니가 웃으셨다. 그걸로 됐다. 넘겼습니다. 2020년 1월. 어머니가 흑돼지 이야기를 하셨다. 토종을 키워야 해. 그게 진짜 백이여. 치매 때문이겠지만 어머니 눈이 그때만큼은 맑으셨다.
서진이의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읽다가 멈추고, 읽다가 멈추고,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완전히 멈췄어요. 2022년 11월 15일.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새벽 3시. 어머니 손이 차가워지고 있다. 재호 씨한테 전화했다. 6번 만에 받았다. 알겠어. 장례식장 알아볼게. 그리고 끊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마지막에도 저밖에 없어요. 서진이가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양복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가 손바닥에 까슬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 만큼. 됐어. 내가 왔잖아. 서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축사팔라고 했을 때 나는 엄마가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서진이가 간호일지를 봤어요. 현실을 모른 건 나였어요.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28년 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안았을지도 몰라요. 서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덩치 큰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돼지들 소리가 들렸어요. 재호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2주 뒤였습니다. 예고 없이 왔어요. 농장 앞에 낡은 승용차가 섰습니다. 내가 아는 차가 아니었어요. 재호가 몰던 벤츠가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변해 있었어요. 기름기 있던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양복 대신 구긴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금시계가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어요. 순영아. 3년 만에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축사 앞에 서서 그 사람을 봤어요.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떨렸을 거예요. 두렵거나 분하거나 서글프거나. 그런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나 좀 도와줘.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건설회사가 부도났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 나왔거든요. 미라가 계좌를 빼돌리고 사라졌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상된 결말이었어요. 내가 경영을 좀 도와줄게. 순영아, 규모를 키우면 돈이 되잖아. 나는 사업을 할 줄 아니까. 재호 씨. 제가 입을 열자 재호가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건 큰 사업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놀라웠습니다. 3년 전 장례식장에서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진짜 100일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재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버린 건 저만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잡았던 건 이 땅이었어요. 이 돼지들이었어요. 그걸 당신은 돼지나 키워라면서 버렸잖아요. 재호가 입을 열려 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돌아가세요. 그때 옆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석 씨가 서 있었어요.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늘 그렇듯 말없이 와 있었어요. 올리브색 조끼에 장화. 팔짱을 끼지도 않고 주먹을 쥐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재호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어요. 돌아가세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빚질 거 없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어요. 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석 씨를 보고 저를 보고 농장을 보고 자기가 버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구긴 점퍼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서진이가 농장 안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옆으로 왔어요. 아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옆에. 제호의 차가 돌담 너머로 사라졌어요.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요. 원망도, 분노도, 안타까움도 다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어요. 엄마,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부터 여기서 좀 있어도 돼요? 저는 아들을 봤어요. 28살의 청년이 제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때처럼. 당연하지. 그날 저녁이었어요. 서진이가 축사를 돌아보고 돌아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제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물류 쪽 일 해봤잖아. 이 농장 유통 시스템 제대로 만들어 볼까? 유통 시스템? 납품 대기가 6개월이잖아요. 주문 관리, 배송 추적, 고객 관리까지. 지금은 엄마가 전화로 다 하고 있잖아. 이거 시스템을 만들면 엄마가 돼지한테만 집중할 수 있어요.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직판도 해볼 수 있어요. 소량 한정으로 브랜드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어요. 저는 된장찌개를 떠먹으면서 아들을 봤어요.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이야. 서진아. 네. 밥 먼저 먹어. 서진이가 멈칫하더니 웃었어요. 제가 웃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 식탁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웃는 게 관리실 책상 위에 간호일지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것은 축사만이 아니었구나. 아들을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상을 받게 됐어요. 제주 토종 가축 보존 우수 사례 그리고 6차 산업모범농가. 제주도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축사에서 돼지 사료를 퍼담고 있었습니다. 강순영 농가 대표님 되시죠? 시상식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소감 발표도 부탁드립니다. 소감 발표라니. 평생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28년 동안 제가 했던 말이라곤 네, 알겠습니다와 식사하세요 뿐이었거든요. 서진이가 옷을 골라줬습니다. 제주 시내에 같이 나가서 아이보리색 원피스에 얇은 카디건을 샀어요. 진주 귀걸이도 하나.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예쁘다. 서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한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상식장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였어요. 큰 홀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어요.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다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까 객석이 까맣게 보였어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돼지 한 마리 없는 빈 축사를 받았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위자료였어요. 28년 결혼 생활의 값이 제주도의 폐축사 하나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없었어요. 다들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요. 토종을 고집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돈이 안 된다고. 축사 팔고 전셋집이나 구하라고.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병석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이 메었어요. 참았습니다. 토종 흑돼지를 키워야 해. 그게 진짜 백이야. 객석 어딘가에서 코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서울집도 아들도 며느리인 저도 잊으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잊지 못하신 건 고향 제주의 맛이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토종을 지킨다는 건 맘만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이 땅의 기억을 지키는 거였어요. 사라져가는 것들, 잊혀져가는 것들. 그걸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는 걸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어요. 객석으로 돌아오는데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앞줄에 앉아 계셨어요. 서진이가 모셔온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꽃무늬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80평생에 서울도 안 가봤다던 할머니가 컨벤션 센터에 앉아 계신 거였어요. 서진이가 그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그리고 뒷줄에 정석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올리브색 조끼가 아니었어요. 깔끔한 남색 셔츠에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정장 비슷한 걸 차려입은 그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그런데 눈이 달랐어요. 저를 보는 그 눈이 부드러웠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런 눈으로 저를 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저녁이었어요. 서진이가 말순 할머니를 숙소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나가면서 저한테 살짝 눈짓을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정석 씨가 말했어요. 잠깐 걸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레길이었어요. 해안가를 따라 나 있는 돌담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에서 보라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현무암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석 씨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정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처음에는 토종 돼지 때문에 갔어요. 발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라지면 안 되는 품종이니까. 말순 할머니가 혼자 지키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누군가가 이어서 키워준다니까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정석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돼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보러 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정석 씨는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축사에 간 게 돼지 걱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멈췄습니다. 정석 씨도 멈췄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쳤어요. 하늘이 보라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긴 말을 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급수시설을 고치고 사료비를 대납하고 포구에 달려오면서도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석 씨, 7년 동안 혼자였어요. 정석 씨가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그 사람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아내를 보내고 나서 아무한테도 마음을 준 적 없었어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군가한테 다시 마음을 줄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한번 그렇게 버림받으니까 또 그러면 못 버틸 것 같아서 솔직한 말이었어요. 처음으로 이 사람 앞에서 제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정석 씨가 잠깐 침묵했어요. 파도가 3번 치는 동안. 그리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저를 보면서 토종도 천천히 자라야 맛이 좋듯이. 코끝이 찡했어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웃음이 나오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돼지 말고는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정석 씨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어요. 시멘트를 바르고
지붕을 고치고 돼지를 돌보던 손이었습니다. 커다랗고 두꺼운 손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53년을 살면서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따뜻한 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걸었어요. 손을 잡고 말없이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발소리. 그것뿐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제주의 밤하늘은 서울과 달랐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정석 씨, 네, 고마워요. 비 올 때마다 와준 거, 급수시설 고쳐준 거, 사료비 내준 거, 지붕 올려준 거, 다. 정석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도 귀가 빨개진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말이 많아. 웃었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돌담 위에 앉은 말순 할머니였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서진이가 다시 모시고 나와 산책을 시켜드리고 있었나 봐요. 할머니가 나란히 걷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대요. 나중에 서진이한테 들었습니다. 복순아, 네 며느리 잘 살겠다. 걱정 마. 서진이가 옆에서 물었대요. 할머니, 엄마 괜찮을까요? 할머니가 서진이를 보며 웃으셨대요. 괜찮다마다. 좋은 건 늦게 오는 법이야. 집으로 돌아와서 관리실에 앉았어요. 정석 씨는 돌아갔습니다. 내일 또 온다고 했어요. 내일은 돼지 건강 체크 날이라고. 돼지 핑계. 웃으면서 간호일지를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 뒤에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었어요. 어머니, 오늘 상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토종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 좋은 사람 만났어요. 말은 안 하는데 행동이 전부 말인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 축사도, 이 돼지들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문 너머로 축사가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까만 돼지들이 우리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식은 농장 마당에서 했어요. 큰 식이 아니었습니다. 돌담 위에 들꽃을 얹고 축사 앞마당에 하얀 천을 깔았어요. 의자 대신 나무 벤치를 놓았습니다. 줄에는 말순 할머니가 서셨어요.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서니까 키가 안 맞아서 서진이가 상자를 가져다 놨습니다. 할머니가 그 위에 올라서더니 기침을 한 번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 나이 80년에 주례를 보다니. 복순아, 이거 다 네 덕이다. 웃음이 터졌어요. 마을 사람들, 납품식당 셰프들, 표선면 이장님까지 오셨습니다. 다들 웃었어요. 이 두 사람은 말이야. 둘 다 말이 없어. 하나는 원래 말이 없고 하나는 말을 할 기회가 없었어. 할머니가 저를 보며 눈을 찡긋했어요. 근데 마음이 맞으면 말이 필요 없더라고. 이 두 사람이 그래. 돼지가 중매 선 거야.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석 씨의 귀가 빨개졌어요. 저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서진이가 제 손을 잡고 입장해 줬어요. 정석 씨 앞에 서니까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어요. 아이보리색 원피스에 작은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정석 씨는 남색 셔츠에 회색 바지. 올레길에서 손을 잡았던 그날과 같은 옷이었어요. 서진이가 제 손을 정석 씨 손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석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는 건 처음 봤어요. 서진이도 코가 빨개졌습니다. 세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결혼식에서
말순 할머니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울지들 마. 복순이가 보고 웃겠다. 그 말에 또 울었어요. 다들. 강순영 농장은 이제 제주 토종 흑돼지의 대표 브랜드가 됐습니다. 전국 프리미엄 식당 납품 대기 리스트가 1년이 넘었어요. 그래도 생산량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연간 출하량을 일부러 제한했어요. 한도윤 셰프가 한번 물었습니다. 순영님, 정말 안 늘리실 거예요? 수요가 이만큼인데. 토종의 맛을 지키려면 욕심을 버려야 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윤 씨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강순영 농장인 거죠. 대신 다른 일을 했습니다. 다른 농가에 종돈을 분양했어요. 토종 흑돼지를 키우고 싶다는 곳에 암퇴지와 수컷을 보내고 사육법을 알려줬습니다. 정석 씨가 수의학적 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말순 할머니가 전통 사육법을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순영 농장 하나로 시작한 게 제주도 안에 토종 농가 5곳으로 늘었어요. 전국으로 보면 토종 흑돼지 개체수가 300두 이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사라져가던 것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서진이가 서울 직장을 그만두고 제주로 왔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일할게요.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만들고 물류를 정리하고 고객 관리를 체계화했어요. 소량 한정 직판을 시작했는데 주문이 열리면 30분 안에 마감됐습니다. 서진이의 아내 수연이도 왔어요. 며느리가 제주에 내려와서 한 달쯤 됐을 때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여기서 같이 살고 싶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말을 듣고 싶으셨을까요? 며느리가 곁에 있겠다는 말, 함께 살겠다는 말. 제가 5년을 곁에 있었지만 그건 의무였지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연이는 선택으로 온 거였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앞에서 울면 부담이 될까봐. 그런데 수연이가 먼저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도 서울에서 외로웠거든요. 결국 둘 다 울었어요. 서진이가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말순 할머니 팔순잔치를 농장 마당에서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한도윤 셰프가 서울에서 직접 내려와 요리를 해줬어요. 토종 흑돼지 수육, 구이, 전골. 마당에 긴 테이블을 놓고 다 같이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기를 한 점 드시더니 눈을 감았어요. 내 80년에 이런 고기는 처음이다. 도윤 셰프가 웃었어요. 할머니가 지키셨잖아요. 이 맛이 사라질 뻔했는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복순이가 보냈어. 이 모든 걸. 저를 보셨어요. 주름 깊은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영아. 네, 할머니. 복순이 대신 내가 한마디 할게.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잘했다. 그 한마디에 터졌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듣고 싶었던 말. 잘하고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없었던 그 말. 잘했어, 순영아. 할머니의 거친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복순이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다. 재호가 어떻게 됐냐고요. 서울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미라는 계좌를 빼돌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건설회사는 부도 처리됐어요. 어느 날 밤 텔레비전에서 제 농장이 나왔는데 채널을 돌렸대요.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하늘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남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는 그 시간. 축사를 돌아봤어요.
까만 돼지들이 우리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새끼들이 엄마 배에 달라붙어 꿈틀거렸어요. 깨끗한 축사, 정비된 사료실, 새로 지은 제2축사. 돌담 안에서 풀을 뜯을 준비가 된 박목장. 3년 전 처음 왔을 때 생각이 났어요. 녹슨 문짝, 무너진 지붕, 허리까지 자란 잡초. 돼지 냄새도 안 나던 빈 축사. 그때 저는 180만 원과 캐리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석 씨가 따뜻한 차를 2잔 들고 왔습니다. 올리브색 조끼의 장화. 늘 같은 모습이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돼지한테 하던 말이었어요. 잘 먹었어? 그게 이제는 저한테 오는 말이 됐습니다. 아직이요. 들어가요. 차려놓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해놓은 거였어요. 말없이, 늘 그렇듯이 정석 씨가 먼저 돌아갔습니다. 넓은 등이 관리동 쪽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잠시 축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라산 위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감귤밭 향이 섞인, 풀 냄새가 섞인, 흙 냄새가 섞인 제주의 바람. 시어머니, 소리내어 말했어요. 보이시죠? 돼지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감지한 거예요. 어머니가 키우고 싶어 하셨던 토종 흑돼지, 여기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3년 전 돼지 한 마리 없는 빈 축사에서 시작했어요. 모두가 미쳤다고 했어요. 토종은 돈이 안 된다고. 까만 돼지 한 마리가 우리에서 나와 저를 올려다봤어요.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진짜 배기는 결국 알아봐 주더라고요. 목이 메었어요. 돼지도, 사람도, 사랑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프지 않은 눈물이었어요. 늦게 찾아온 것들이 가장 오래 갑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해가 뜨려고 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이렇게 깊이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저, 이제 행복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석 씨가 다시 왔어요. 차가 식을까봐 데리러 온 거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넓고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둘이 나란히 축사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까만 돼지들이 아침빛을 받으며 돌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감귤밭 너머로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사라져가던 것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자라고 있었어요.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진짜 배기는 결국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